민주당 의원들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징계안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할 건 하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안건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해서 어제 저희가 다뤄봤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 간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이게 잠시 좀 쉬어가는 이슈같이 돼버리긴 했습니다만은 할 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이제 윤리위에 제출을 했다라는 소식인 거고, 이미 앞서서 이성윤 의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제발 이재명 당시 대표나 정청래 의원이 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런 막말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륜적인 발언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국회의원 제명을 넘어서 사실 인간이 좀 덜 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네. 그런 막말이라고 보고, 이것은 인간의 기본도 안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품격을 또 실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또 윤리적인 의식도 부재한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윤리위에 징계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 이제 윤리위 구성이라는 게 원래 이제 6대6으로 되어 있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동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대표가 좀 일부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의석의 비중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동수 구성이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어서 아마 이 구성 자체가 제대로 또 이루어지면 아마 윤리특위가 가동될 거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준석 의원 징계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윤리위에서 좀 빠른 시일 안에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덧붙여 봅니다. 예. 뭐 지금 이성윤 의원이나 우리도 박영식 그 에디터가 사람으로서 안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나 사상 같은 경우는요, 자기 머릿속에 있을 때는 보장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를 기본권으로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그걸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고, 어떤 사상, 어떤 양심도 다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헌법의 기본권으로 뒀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헌법의 틀 안에서의 사상과 양심을 존중을 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송은석 지금 원내대표의 발언은요, 이건 위헌적인 발상인 거예요. 내란에 찬성하고 있는 거고 내란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헌법 논리로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발언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시간도 많이 어느 정도 흐르기도 했었고, 또 그때 윤석열 측 논리처럼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일종의 있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 내지는 해프닝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일부 언론조차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언론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에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도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었다는 건데, 저는 단순하게 망언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아직 대한민국이 내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위헌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이성윤 의원은 형사처벌까지 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실 보세요? 저걸 이제 형사처벌은 오히려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검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또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제가 살인 예비나 음모를 찬성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잘했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보다 상위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분명히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릴게요.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6일 오후 2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16일 오후 2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속보 전해드렸고요. 어제 에디터님이 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최고위원이죠, 국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실은 자성해도 모자를 판에 송원석 의원을 감싸고 돌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네. 예,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일반 대중과 국민들의 어떤 정서로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발언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판받은 그 지점 그대로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최고위원입니다만은 어쨌든 공당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 함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구시장이 목표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이제 두각을 드러낸 최고위원이 있다라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그 김민수 아닐까요? 김민수?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김민수 최고위원 같이 뭐랄까 아주 극우적인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고 실제 예. 발언을 한다라든지 뭐 이게 실제 공중파나 이런 제도권 언론에서 활동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심각한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김민수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대다수가 박수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대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동조를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 뭔가 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국민의힘 다수의 책임 당원들은 김재원이란 이름을 또 한 번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라고 해서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공천 누가 주겠습니까? 아하. 유사하신 분들이 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유사하신 분들이 당연히 유사한 결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천을 주겠죠. 장동혁 대표라든지 혹은 그 위에 상황으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뭐 예상해도 되는 전환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누가 잘하나 이렇게 경쟁을 한다면 김민수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뒤처질 수 없다라고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힘 내부에서 장동혁, 새로운 신임 당대표죠. 장동혁보다 송원석이 오히려 더 세다, 요즘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송원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장동혁 당 대표가 되긴 했지만 그 국회 아시다시피 선수라는 걸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대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냥 1.5선 정도의 대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지금 대표도 이렇게 뭐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 이런 말하고 네. 이런 좀 그런 좀 갈피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지금 김재원 최고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다라는 건 마찬가지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의 연장선상에서 김재원 최고도 똑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지지한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 내지는 지지자들로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상황을 빚어낸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이걸 윤석열에게 묻는 게 아니라 윤석열로 하여금 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착각인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김재원 최고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직들을 전부 다 박멸하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 이직이라고 넓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꼭 뭐 당시 김문수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도 여전히 민주당으로는 갈 수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이번을 찍었던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로의 확장성을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당을 가져와서 끌어낼 수 있을까? 아니요. 계속 쪼그라들 겁니다. 계속 쪼그라들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 회생 불가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저분이 과거에는 정말 과거 있잖아요. 수년 전에 김재원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상대당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에 동조하는 발언들을 다 이렇게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구석이 않게- 몰리면요. 네. 이른바 터널 비전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아. 이 살 길을 여기서 잘못 찾은 거예요. 그것만 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앞에 뭐 전환길 부류의 이런 극우 유튜버가 됐다는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얘기가 들리고 보이고,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몇 년 전의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김재원 직업 최고위원이시잖아요. 네. 늘 최고위원을 하시는 분이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 네 번째인가 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럼 했을 때, 우리 기억을 전제로 해서 세 번쯤 했을 때 지난 지도부에서 전광훈 그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집회 시간이었나?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5.18 관련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던 대목 때문에
실제 최고위원 자리를 내려놓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이제 지도부는 많이 다르죠. 예,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딱 보고 있지만 이 정도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또 자리를 내려놓을 만한 패륜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이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 국민의힘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 국힘이 정말 그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또 체감이 되는 게 엄청 망가졌네요, 진짜로. 그때도 그리 이상적이진 않았지만 근데 그때는 그나마 좀 정상 궤도였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튼 오늘 징계안을 내긴 했는데 송원석이 사실 살 길은 이제 본인하고 국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사과라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건을 했으면 내가 실수였다. 그때 감정에 치우쳤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지금 이 분노가 잠재울 텐데. 근데 여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센 흐름에 자기들 스스로 파고들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 계엄 정국에서부터 제대로 승리를 못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당 중진들이 전부 나가서 윤석열을 감싸고 돌았고 전환기 같은 사람 국회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연설 듣고 있었고 그 당의 판사 검사들 출신들이 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 강사 출신인 사람에게 갑자기 헌법 강의를 듣고 있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 비전을 가지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면 또 뭐 어떻게 보면 자기는 더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도 그런 얘기하죠. 레밍 정당 같다라고 누군가 앞서서 가고 나면 줄줄이 따라간다라고 그 물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밖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줄 수가 있고 그나마 좀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는 몇 군데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일단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 거기는 좀 다르겠거니.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극우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지역구가 탄탄한 의원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지역구에서 경선만 통과해서 후보만 되면 당선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극우 눈치 안 봐도 될 것이라고 저는 믿었는데 아니요. 그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내가 이 전국에 나서가지고 시끄러운데 있느니 그냥 조용히 숨기고 있을게 하는 사이에 극우들이 세력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예전에 보수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당이 공식적인 목소리를 저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그게 보수의 지지인 줄 알고 그쪽으로 끌려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짜 걱정스러운 상황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유권자들마저도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분들도 꽤 있어요, 현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자기 지역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본인도 극우로 가거나 아니면 극우에서 그 사람들도 지역구도 잃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 국힘이 정말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게 오늘 국힘의 주요 일정을 보면요. 오전 10시 반에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고요. 오후 2시에는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 본격 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예.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지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오늘 하셨네요.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 바쁘게 움직이신 것 같은데 기사에 나온 것만 봐도 저는 코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정치 파탄, 경제 실정, 외교안보 참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주제로 크게 분류해놓고 사례집에다가 야당 말살 폭주를 담은 실정 사례를 담았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어떻게... 정치 파탄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했더라. 경제 실정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국가 신인도가 떨어졌더라. 외교안보 참사는 뭐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할까요? 뭐 이제 해외 나가가지고 망신당했던 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외교를 하러 나갔다가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망신만 당하고 온 얘기를 할까요? 퍼주기 외교를 했던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한참 떨어져 있다가 오늘 최고치를 다시 3번째로 경신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지금 이제 실정 사례라고 100일도 안 된 정권에 대해서 야당 말살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너무 국민 앞에 면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뭐 구체적인 사례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 한 4년 있다가 뭔가 이제 실정들이 좀 드러났다. 그리고 막 지지도가 막 예를 들면 이제 추락을 하고 있다.
이런 거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글쎄요. 이거는 50%가 즉 과반을 넘어간 국정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런 야박한 평가를 한다는 게 결국 야당은 국민의 공감을 뒷배로 해서 대여투쟁을 하는 것인데 공감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신 것처럼 이제 50% 후반대 뭐 6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지지율을 두고 비교를 하자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 지지율의 10% 이상을 끌고 온 겁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부분인 거고 앞으로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그 10%대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인 거거든요. 사실 어제 100일 기자회견을 가지긴 했는데 100일이면요.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출범한 정부였다라면 인수위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100일 동안에 어제 20가지 질문과 답변을 했었고 그 사이에 했던 일들을 되돌려 보세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돼? 라고 싶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할 만한 것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결국 끌고 온 게 어떤 거냐면 조지아주에서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구금된 거 그런 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막 교회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종교도 탄압하고 하니까 트럼프가 매를 들었대요. 지금 보면 뭐 그게 사실 극우 사장하고도 연결돼 있긴 주장과도 연결돼 있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사실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독립국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걸 관여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제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언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황당한 주장들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억지 발목 잡기를 하려다 보니까 찾아내다 보니까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좀 추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다른 거는 다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의 평가로 두고요. 외교 안보 문제도 뭐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그냥 100번 양보하고요. 정치 파탄에 대한 부분도 뭐 요즘에 이제 경색 국면이니까 뭐 그렇다고 좀 치는데 저는 이 경제 실정이나 재정 문제를 언급하는 거는 이게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100일 동안 나왔던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제 나라 돈을 쌈짓돈 마냥 써먹고 대통령실에 뭘 설치를 했고 사우나 뭐 무슨 대왕 침대 뭐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 스크린 골프 얘기도 나오고 이미 다 국민들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재정 얘기를 한다는 건 너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하면 그때 이제 아마 뭐 이재명 정부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그래 이거 잘못했지라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재정 문제 이거는 좀 이게 제가 이게 좀 민망하네요. 아니 여기 당직자들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사례집을 다 모아서 40건이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걸 모아서 토론회까지 열려고 하면 준비가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슬픈 거는 사람이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되든 할 수 있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진짜 정말 뭐 부처님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도 비판거리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교와 관련해서 아직 관세 협정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코스피 지수가 높다라고는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내년 전망률이 최저입니다. 해결해야 될 난맥들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살아날 길을 여전히 발목 잡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게 아니라 대안에 어떻게 보면 정책을 제시를 해서 이 방법보다는 이 길이 낫다라고라도 얘기를 최소한 한다라면 제가 그나마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할 역량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래도 집권 여당이었다고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차라리 본인들 반성집이라도 좀 냈으면은 좀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좀 짧게 요거 김건희 얘기 좀 나눠볼게요. 윤석열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가 계엄을 알았으면 말렸을 거야. 근데 몰랐어. 그 근거가 뭐냐? 비삼 계엄 당일에 성형외과를 갔다는 거를 근거로 댔어요. 이거 저 너무 재밌었어요. 죄송한데. 아니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성형외과 다 문을 닫을 거니까 미리 간 거 아닐까? 자, 근데 뭐 물론 이제 서정욱 변호사라는 분이 뭐 유튜브도 하시고 워낙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최측근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고요. 이건 마치 심평 변호사가 멘토라고 주장하거나 뭐 이렇게 어허.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최측근인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논리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엄을 몰랐기 때문에 성형외과를 간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계엄을 할 때 하더라도 사람은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고요. 계엄을 할 때 하더라도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나가가지고 라면을 사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계엄을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성형외과를 갔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 그 앞뒤의 맥락 자체가 없고 그냥 딱 이 문장 하나더라고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가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저는 그나마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어허. 살려준다라면 살려주면 그날 할 줄 몰랐다. 네. 그날 할 줄 몰랐다. 왜냐면요. 지금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 당시에 내란 당시에 원내대표를 수사를 하면서 새롭게 발표한 부분이 뭐냐면 이 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생각이 취임 불과 6개월 뒤부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예를 들어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예. 그 이후에 그때부터 2022년 12월 그러니까 말경부터 내가 이거 비상대권을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감수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2022년 말부터 이 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김건희가 모르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 12월 3일 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적어도 2024년 3월부터 꾸준히 김용현을 지금 국방장관으로 앉히고 신원식을 쫓아내고 앉혔었고 그다음에 지금 돌이켜 보고 있으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장도 또 이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와 관련해서 준비를 미리 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김건희처럼 국정 전반에 다 개입했던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이 계엄을 터뜨리는 결정적인 촉발시키는 계기가 지난해 11월경에 명태균 게이트의 그렇죠. 아주 결정적인 예.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한 걸로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계엄을 터뜨린 걸로 지금 거의 상황이 맞춰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인 줄 몰랐다 정도. 네. 아니면 이 말씀을 받아서 오히려 반대로 볼 수도 있죠. 이런 억지 근거라고 한다면 계엄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성형외과를 간 게 아니고 어차피 계엄을 할 거고 계엄은 성공할 거니까 이 세상 내 세상인데 한가롭게 가가지고 시술이나 받을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는 말인지조차 모르겠어요.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였고 그날 계엄날 성형외과 갔다.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얘기 뭐 서정욱 변호사 개인적으로도 많이 자주 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해야 될 말과 아닐 말이 있잖아요. 에헤. 어떻게 이렇게 V0가 그 김건희였고 김건희가 훨씬 상황 판단 빠르고 다 훨씬 더 잘 알았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런가. 그게 이건 좀 진짜 짧게 그냥 정말 말도 안 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일타정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